9. 빅티레니행 부인의 성공. 그러니 수도사의 과부도 어떤 일에는 쓸모가 있었던 시입니다. 그러나 마들렌 씨는 그 모든 일을 통 모르고 있었다. 인생에서는 사건들이 그렇게 얽히는 일이 수두룩하다. 마들렌 씨는 여자들의 작업실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는 사제가 보내준 한 노처녀를 그의 작업실의 감독으로 삼고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사실 그 여자는 꿋꿋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여자로서 주는 데 있어서는 자성감이 넘쳐 흘렀으나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정도의 자성감을 갖고 있지 못했다. 마들렌 씨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권력을 남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감독이 팡틴에 대한 고소를 예심하고 재판하고 유죄로 판정하여 집행하는 것도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정권과 자기가 공정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다. 50프랑의 돈으로 말하자면 마들렌 씨가 여직공들에 대한 온정과 보조금으로 그녀에게 맡겨놓은 돈에서 팡틴에게 준 것이다. 그녀는 그 용도를 보고하지 않았다. 팡틴은 그 고장에서 하녀 노릇을 하려고 이 집 저 집 가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내에서 떠날 수도 없었다. 그녀에게 가구를, 그 괴상망측한 가구를 외상으로 판 고물상이 만약 달아나기만 하면 도둑년으로 체포할 테다 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 50프랑을 집주인과 고물상에게 나누어주고 가구의 4분의 3은 그 고물상에게 돌려주고 필요한 것만 간직하였다. 일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젠 가진 거라곤 침대밖에 없었는데, 그러고도 아직 약 100프랑을 빚지고 있었다. 그녀는 위수병들의 투박한 내일을 깁기 시작하여 하루에 12수씩 벌었다. 딸에게는 10수씩을 보내주어야 했다. 테르나드리에게 지불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러는 동안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녀에게 촛불을 켜주는 한 노파가 그녀에게 공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검소하게 사는 것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사는 법이 있다. 그것은 2개의 방이다. 첫 번째 방은 침침하고 두 번째 방은 캄캄하다. 팡틴은 배웠다. 겨울에 전혀 불 없이 지내는 법을. 이틀마다 한 푼어치의 좁쌀을 먹는 새를 내다 버리는 법을. 속치마로 이불을 만들고 이불로 속치마를 만드는 법을. 맞은편 집 창의 불빛으로 식사를 함으로써 초를 아끼는 법을. 가난과 정직 속에서 늙어온 약한 사람들이 엽전 한 입을 어떻게 쓰는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침내 하나의 재주가 된다. 팡틴은 그러한 숭고한 재주를 터득하고 약간 용기를 되찾았다. 이 시기에 그녀는 이웃집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5시간만 자고 그 외의 시간에는 바느질을 하면 언제나 빵값은 겨우 벌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슬플 때는 덜 먹거든요. 그러니 고통이나 걱정 같은 것이 있다 해도 한쪽에 약간의 빵이 있고 다른 쪽에 서름이 있다면 그럭저럭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공경 속에서도 어린 딸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녀는 딸을 오게 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애 한테까지도 궁색함을 겪게 하려고? 게다가 그 애는 테나르디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은가? 그걸 어떻게 갚는담? 그리고 여행을 해야 할 텐데 여비는 어떻게 하고? 극빈 생활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녀에게 준 노파는 마르그리트라는 성스러운 처녀였다. 이 여자는 신앙심이 두텁고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뿐 아니라 부자들한테까지도 자비심이 많았다. 글씨라고는 마르그리트라고 서명할 줄 아는 것이 전부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학문이었다. 이 사바 세계에는 그렇게 유득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젠가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한 삶에는 내일이 있다. 처음에 팡틴은 하도 부끄러워서 감히 밖에도 못 나갔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돌아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두들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쌀쌀하고 신랄한 경멸은 삭풍처럼 그녀의 살을 뚫고 마음을 찔렀다. 작은 도시들에서 불행한 여인은 모두의 조소와 호기심 아래에 벌거벗겨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모르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몸을 가려주는 옷이 된다. 오, 그녀는 얼마나 파리에 오기를 바랐겠는가.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빈궁에 익숙해졌듯이 그녀는 멸시에도 썩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그것을 체념해 갔다.
두세 달 후에는 수치심을 떨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나다니기 시작했다. 아무려면 어때?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쓴웃음을 띤 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뻔뻔스러워졌다 싶었다. 빅 티르니엥 부인은 이따금 창에서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 덕분에 될 대로 된 그 계집의 궁상을 알아보고는 기뻐했다. 심술꾸러기들은 시커먼 행복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은 팡틴에게 피로를 주었고 평소의 가벼운 바튼 기침은 더 심해졌다. 그녀는 가끔 이웃의 마르그리트에게 말했다. 제 손이 이렇게 뜨거워요. 글쎄 좀 만져보세요. 그렇지만 아침에 부러진 헌빛으로 부드러운 명주실처럼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떼면 한때의 행복한 교태도 부려보는 것이었다. 10. 성공의 결과. 팡틴이 해고당한 것은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다시 왔다. 날은 짧고 일거리는 적어진다. 겨울은 온기도 없고 햇볕도 없고 한낮도 없고 저녁이 아침과 이따고 안개가 끼고 어슴푸레하고 창이 잿빛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늘은 채광 환기창이다. 온종일이 지하실이다. 태양은 초라해 보인다. 끔찍한 계절. 겨울은 하늘의 비와 사람의 마음을 돌로 바꾼다.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졸리고 있었다. 팡틴은 벌이가 너무 적었다. 그녀의 빚은 늘어났다. 테나르디에한테서는 제대로 돈을 보내지 못해 연달아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 사연은 그녀를 몹시 슬프게 했고 그 우편 요금은 그녀에게 엄청난 돈을 쓰게 했다. 어느 날의 편지에는 어린 고제트가 이 추운 날에 헐벗고 있다. 덜 스커트가 한 벌 필요하니 적어도 10프랑은 보내주어야겠다고 쓰여 있었다. 팡틴은 편지를 받고는 하루 종일 손안에 쥐고 있었다. 저녁에 그녀는 길 모퉁이에 있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핀을 풀었다. 아름다운 금발이 허리까지 드리웠다. 머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발사가 외쳤다. 얼마 주시겠어요? 팡틴은 물었다. 10프랑 드리죠. 잘라요. 팡틴은 틀칠로 짠 스커트를 하나 사서 테라드리에게 붙였다. 이 스커트는 테라드리의 부부를 격분시켰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돈이었다. 그들은 스커트를 에포닌에게 주어버렸다. 가엾은 종달새는 여전히 추위에 떨었다. 팡틴은 생각했다. 우리 아기는 이제 춥지 않을 거야. 내 머리털로 옷을 입혀 주었으니까. 그녀는 작고 둥근 모자로 그 짧게 깎은 머리를 감추었으나 그래도 역시 예뻤다. 팡틴의 가슴 속에는 어떤 야릇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머리 치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을 정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들렌 씨를 존경해봤다. 그러나 자기를 내쫓은 것이 그 사람이고 자기의 불행의 원인도 그 사람이라고 하도 많이 자기에게 되풀이하여 말한 나머지 그녀는 그도 역시 특히 그를 정오하게 되었다. 직공들이 공장문에서 나오는 시간에 그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웃는 체하고 노래를 부르는 체했다. 그녀가 저렇게 웃고 노래하는 것을 본 한 늙은 여직공이 말했다. 저 계집애는 끝이 좋지 못하겠어? 팡틴은 애인 하나를 잡았다. 닥치는 대로 아무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내를 헛새를 부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그는 가난뱅이 일종의 거지 음악가 놀고 먹는 불황배였는데 그녀를 밥 먹듯 패다가 실증이 나서 그녀가 그를 잡았던 것처럼 그녀를 차버렸다. 팡틴은 딸을 열렬히 사랑했다. 그녀가 타락할수록 그녀의 주위가 암담해질수록 이 귀여운 어린 천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욱 찬연히 빛났다. 부자가 되면 코제트와 함께 살아야지 하고 그녀는 말하며 웃었다. 기침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다. 하루는 테나드리에한테서 이러한 사연의 편지를 받았다. 코제트는 이고장에서 유행 중인 병에 걸렸소. 속립진열이라고들 하는 병이요. 비싼 약이 필요하오. 그런데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약값을 치를 수가 없소. 일주일 이내에 40프랑을 송금하지 않으면 어린애는 살 가망이 없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웃 노파에게 말했다. 나원, 참 착한 양반들도 다 있지. 글쎄 40프랑을 보내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나폴레옹 금화 두닙 아니에요? 나들은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라는 거죠? 참 어리석기도 하지. 이 시골 양반들은. 그러면서도 그녀는 천창에 가까운 계단으로 올라가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런 뒤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가더니 계속 웃으면서 폴딱폴딱 뛰고 달렸다.
그녀와 마주친 사람이 말했다. 아니 어째서 그렇게 기뻐하지요? 그녀는 대답했다. 글쎄 시골 양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보내지 않았겠어요? 40프랑이나 붙여달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아니지. 그녀가 광장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마차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마차의 지붕 좌석에는 붉은 옷을 입은 사나이 하나가 서서 한참 무엇라고 짓거리고 있었다. 그는 떠돌아다니는 요술쟁이 치과의사로 털리와 치약, 가루약, 강장제, 물약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 팡티는 그 군중 속에 섞여 야비한 소거와 고상한 미사여구가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그 장광설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기 시작했다. 이 뽑는 사람은 그 웃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서 갑자기 외쳤다. 거기 웃고 있는 처녀, 당신 이가 참 곱소. 당신 전치 2개를 내게 판다면 하나에 나폴레옹 금화 한 입씩 드리겠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전치라는 게? 팡틴이 물었다. 전치라는 건 앞니라는 말이요. 윗니 2개요. 치과의사는 말을 이었다. 아이고 끔찍해라. 팡틴은 외쳤다. 나폴레옹 금화가 2입이라니. 거기에 든 입 빠진 한 노파가 중얼거렸다. 저 여자는 복도 많지? 팡틴은 뺑소니를 치면서 그 사람의 목신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잘 생각해 보시구려. 미인 아가씨, 나폴레옹 금화 2입이요. 2입. 꽤 쓸모가 있을 거요. 마음이 내키걸랑 오늘 저녁에 디아크 다르장 여관으로 오시구려. 나는 거기 있을 테니까. 팡틴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친절한 이웃집 노파 마르그리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징그러운 놈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놈들을 이 고장에서 돌아다니게 둘까? 내 앞니를 2개 뽑다니. 이를 뽑으면 얼마나 망측하게 보일까? 머리야 다시 자라겠지만 이야 어디? 아이 망할 녀석 같으니라고? 난 그런 짓을 하느니 차라리 6층에서 길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싶어. 그놈은 오늘 저녁에 디아크 다르장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를 주겠대? 마르그리트가 물었다. 나폴레옹 금화 2입요. 그럼 40프랑이구먼. 그래요 40프랑이에요. 팡티는 말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15분 후에 그녀는 바느질감을 놓고는 계단으로 가서 테나르디에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는 돌아와 옆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그리트에게 말했다. 대관절 그 속립진열이라는 게 뭐예요? 할머니 아세요? 알다마다. 노파는 말했다. 무서운 병이야. 그럼 많은 약이 필요한가요? 그럼 아주 많은 약이 필요하지.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병에 걸리는 거지 뭐. 그럼 어린아이들에게도 달려드는 병인가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거지. 그 병으로 죽나요? 죽고 말고. 마르그리트는 말했다. 팡티는 밖으로 나가 한 번 더 계단에 가서 다시 편지를 읽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을 나갔는데 그녀가 여관들이 있는 파리 거리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마르그리트가 팡틴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들은 늘 함께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둘이서 한 자루의 촛불만 켜도록 했던 것이다. 들어가서 보니 팡틴은 창백하고 차디찬 몸을 하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의 모자는 무릎 위에 떨어져 있었다. 초는 밤새도록 타서 거의 다 녹아버렸다. 마르그리트는 그 엄청나게 어수선한 광경에 당황하여 문턱에 멈치 서서 외쳤다. 아이고 머니나 초가 다 타버렸네.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러고는 중대가리를 하고 돌아다보는 팡틴을 바라보았다. 팡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아이고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나 팡틴? 아무 일 없어요. 팡틴은 대답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아이는 이제 그 무서운 병으로 구원 없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기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노파에게 탁자 위에서 번쩍이는 2입의 나폴레옹 금화를 가리켰다. 아이고 저런. 마르그리트는 말했다. 굉장한 돈이네. 어디서 저런 금화가 나서? 얻어냈어요. 팡티는 대답했다. 동시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것은 피투성이의 미소였다. 불그레한 침이 입가에 붙어 있었고 입안에는 새카만 구멍이 뚫려 있었다. 2개의 이가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 40프랑을 몽페르메 보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짜내려는 테나르디에 부부의 술책이었다. 코제트는 앓고 있지 않았다. 팡티는 거울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오래전에 그녀는 3층 방에서 걸쇠만으로 잠가놓은 고미다락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그것은 천장과 마루가 각도를 이루고 있어서 줄곧 머리가 부딪히는 고미다락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방 안으로 가려면 마치 자기 운명의 밑바닥으로 빠져가듯이 더욱더 몸을 구부릴 수밖에 없다. 그녀는 이제 침대도 없었다.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녀가 이불이라고 부르는 누더기 하나와 마루에 깔아놓은 짚이 빠져버린 의자 하나뿐이었다. 작은 장미 화분 하나도 가지고 있었으나 말라버린 채 한쪽 구석에 버려두고 있었다. 다른 쪽 구석에는 물을 담아놓는 버터 깡통 하나가 있었는데 겨울에 그 물이 얼어서 여러 높이의 둥근 얼음태를 이루어 몇 번이고 물을 부은 자국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미 수치심을 잃었으나 이제는 맵시 뿌릴 생각도 잃었다. 마지막 징조였다. 그녀는 꾀재재한 모자를 쓰고 외출했다. 틈이 없어서 그러는지 무관심해서 그러는지 이제 속옷도 끼워입지 않았다. 뒤꿈치가 헤어지는 족족 스타킹을 신속으로 끌어내려서 신었다. 주름이 세로로 지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낡아서 헤어진 코르셋은 쉬이 찢어지는 젤리꽃 천조각을 대어 기웠다. 빚쟁이들은 그녀에게 야루를 부리고 조금도 쉴 겨를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거리에서 만나고 계단에서도 또 만났다. 그녀는 숱한 밤을 울면서 세우고 생각하면서 세웠다. 눈은 이상하게 반짝이고 왼쪽 어깨 뼈 위쪽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기침도 잦아들었다. 그녀는 마들렌 씨를 몹시 미워했지만 불평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하루에 17시간 바느질을 했지만 형무소의 작업 청부업자가 헐값으로 여죄수들에게 일을 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삭시 떨어져 보통 바느질꾼의 하루 품삯이 구수로 줄어들었다. 하루에 17시간 일하고 구수, 빚쟁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가혹했다. 고물상은 가구를 거의 다 가져가고도 줄곧 이렇게 말했다. 언제 갚을 거야 이년아. 대관절 이 여자를 어쩌자는 것인가. 그녀는 자기가 쫓기고 있는 것 같았고 그녀의 속에서는 무슨 사나운 짐승 같은 것이 커가고 있었다. 같은 무렵에 테나르디에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태까지는 너무도 친절하게 참고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즉시 100프랑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중병에서 갓 회복한 어린 코제트를 이 추위의 길바닥으로 내쫓을 테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될지 알 게 뭐냐. 제대로 떼져 버릴 거다 하는 사연이었다. 100프랑이라 팡티는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에 100수씩이나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에라 모르겠다. 그녀는 말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팔아버리자. 이 불행한 여자는 창녀가 되었다. 11.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시다. 이 팡틴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가 한 여자 노예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빈궁에게서, 굶주림에게서, 추위에게서, 고독에게서, 버림에게서, 궁핍에게서. 비통한 매매, 한 영혼과 한 조각의 빵과의 교환, 빈궁은 제공하고 사회는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칙은 우리의 문명을 지배하지만 아직도 우리 문명에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노예제도는 유럽 문명에 소멸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제는 여자만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매음이라 부른다. 그것은 여자를 짓누른다. 다시 말해서 우아함, 연약함, 아름다움, 모성을 짓누른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작은 수치 중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도달한 이 애처로운 비극의 단계에서는 팡틴에게 옛 모습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창이 됨으로써 대리석이 되었다. 그녀의 몸에 손을 대면 오싹해진다. 그녀는 지나가면 사내를 봤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녀는 굴욕과 냉혹의 상징이다. 인생과 사회 질서는 그녀에게 마지막 고배를 던졌다. 그녀에게 닥쳐올 것은 모두 그녀에게 닥쳐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겪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고통을 겪고 모든 비운에 울었다. 마치 죽음이 잠과 비슷하듯이 무관심과 비슷한 그런 체념으로 그녀는 체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구름이 그녀에게 떨어지고 모든 바다가 그녀에게 밀려오라. 그런들 어떠하랴. 이미 물에 젖은 해면인 것을. 어쨌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운명의 시련을 다 겪고 모든 것이 밑바닥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호라. 이렇게 뒤죽박죽 밀어닥친 이 모든 운명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자는 모든 암흑을 뚫어보는 자다. 그러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를 가리켜 신이라고 부른다. 12. 할 일 없는 바마타부아시. 모든 소도시에는 특히 몽트레어 시르메르에는 한 부류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은 같은 무리들이 파리에서 해마다 20만 프랑을 탕진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시골에서 1500리브르의 연수입을 갉아먹는다. 그들은 커다란 중성족 속에 속하는 인간들이다. 그들은 거시한 말, 기생충,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 조금의 토지와 조금의 어리석음, 조금의 재치가 있고 살롱에 사교교에 나가서는 시골떡이면서 캬바레에서는 신사로 자처하고 내 목장은, 내 임야는, 내 소작인들은 하는 쪼로 말하고 여배우들을 야유하여 자기들은 취미가 고상한 사람임을 과시하고 위수부대의 장교들과 싸워 자기들의 용기를 뽐내는가 하면 사냥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하품을 하고 술을 마시고 코담배를 맞고 당구를 치고 역마차에서 내리는 여객들을 훑어보고 카페를 제집 삼고 여인숙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식탁 안에는 개에게 뼈다귀를 먹이고 그 위에서는 정부에게 한턱을 내고 한 푼의 돈도 아끼고 유행을 과장하고 비극을 한탄하고 여자들을 멸시하고 낡아빠진 장화를 헤지게 하고 파리 복판에서 런던을 흉내내고 퐁타무송 복판에서 파리를 모방하고 얼빠진 채 늙어가고 일하지 않고 아무 쓸모가 없지만 별로 해치지도 않는다. 펠릭스 톨로미에스 씨도 시골에서만 살고 파리를 못 보았다면 이러한 종류의 인간이 되었으리라. 그들이 더 부유하면 그들은 한량이라 할 것이고 더 가난하면 그들은 건달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순전히 무의도식자들이다. 이 무의도식자들 중에는 따분한 자들이 있고 따분해하는 자들이 있고 몽상가들이 있고 몇몇 괴짜들도 있다. 그 당시 한량이라 하면 하이칼라를 달고 큼직한 넥타이를 매고 대물을 매단 회중시계를 차고 빛깔이 다른 세 벌의 조끼를 푸른 것과 붉은 것은 안으로 해서 폭에 입고 기장이 짧고 뒤가 대구 꼬리 같은 올리브 빛깔의 저고리에 수많은 은단추를 두 줄로 어깨까지 촘촘히 달고서 입고 그보다 연한 올리브 빛깔의 바지를 입었다. 그 바지의 양쪽 솔기에는 몇 가닥의 줄을 늘어뜨렸는데 그 수요는 하나에서 11까지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홀수였으며 11을 넘지는 않았다. 거기에다 뒤축에 조그만 쇠를 박은 반장화를 신고 태가 높고 고가 높은 모자를 쓰고 덥수룩한 머리를 하고 큼직한 단장을 들고 포티에식의 재담 섞인 대화를 했다. 특히 박차와 윗수염이 특징이었다. 당시 윗수염은 시민의 표시고 박차는 걸어다니는 사람의 표시였다. 시골의 한량은 더 긴 박차를 달고 더 사나운 윗수염을 길렀다. 때는 마침 남미의 여러 공화국과 스페인 왕이 전쟁을 하던 때여서 볼리바르와 모릴로가 싸우고 있었다. 태가 좁은 모자를 쓴 사람들은 왕당파로서 모릴로파라 불렀고 자유주의자들은 태가 넓은 모자를 쓰는데 볼리바르파라고 불렀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일이 있은 지 8, 9개월이 된 후인 1823년 정월 초 눈 내린 어느 날 저녁 그러한 한량이요 그러한 무의도식자요 모릴로파의 모자를 썼기 때문에 정통파라고 불리던 청년 하나가 추울 때 유행복 중 하나인 커다란 망토로 포근하게 몸을 감고서 야외복을 입고 온통 앞가슴을 드러내 놓은 채 머리에는 꽃을 꽂고서 장교들이 모이는 카페 유리창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한 여자를 골려 먹으며 즐기고 있었다. 그 한량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것이 확실히 유행이었으니까. 그 여자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여송년의 담배 연기와 함께 그 여자에게 불쑥불쑥 말을 던졌다. 그는 그런 말을 재치있고 유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었다. 너 참 못생겼구나. 꺼져버리지 않겠니? 앞니 빠진 고양이구나. 등등. 이 양반은 바마타부아 씨라는 사람이었다. 여인은 화장한 음산한 유령처럼 눈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들도 보지조차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잠잡고 침울한 얼굴을 한 채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태형을 받으러 돌아오는 유죄 선고받은 병사처럼 5분마다 사내의 조롱을 받고 있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논팡이는 기분이 상했으리라. 그는 여인이 저쪽으로 돌아서서 가고 있는 틈을 타 웃음을 억누르며 살금살금 그 뒤로 걸어가서 몸을 구부려 길바닥에서 한 줌의 눈을 집어들어 느닷없이 그 여자의 발가벗은 두 어깨 사이에 등에다 밀어넣었다. 여인은 아우성을 치면서 획 돌아서더니
표범처럼 팔딱 뛰어 사내한테 달려들어서는 무척이나 추잡하고 끔찍스러운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사내의 얼굴을 쥐어 핥혔다. 브랜디 때문에 쉰 목소리로 토해낸 그 욕설은 정말 두 개의 앞니가 빠진 입에서 끔찍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팡틴이었다. 그렇게 소란을 부리는 바람에 카페에서는 장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행인들도 우하고 모여들어 커다랗게 뺑 둘러싸고는 깔깔 웃고 야유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한복판에서는 두 사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으며 사내는 모자를 땅에 떨어뜨린 채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여자는 모자도 없고 앞니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이 격분해서 해석해져서는 무시무시하게 아우성치면서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있었다. 호령 키 큰 사나이 하나가 군중 속에서 후다닥 뛰어나와 여자의 흑투숭이가 된 새틴 윗도리를 덥석 잡으면서 말했다. 이리 와.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격분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뚝 거쳐버렸다. 두 눈은 멍해졌고 해석했던 얼굴은 새파래졌으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여인은 자베르를 알아보았다. 한량은 그런 틈을 타서 주랭랑을 쳐버렸다. 13. 몇 가지 시경찰 문제의 해결. 자베르는 둥그렇게 둘러싼 군중을 헤치고 그 가련한 여자를 뒤에 끌고서 광장 한쪽 끝에 있는 경찰 파출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저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도 그 여자도 한마디 말도 없었다. 구름대 같은 구경꾼들은 신바람이 나서 야유하면서 따라갔다. 극도의 빈궁은 외설의 기회가 된다. 파출소는 천장이 나지막한 방인데 난로가 피워져 있었고 순경 하나가 지키고 있었으며 창살을 치고 유리를 끼운 문이 한 길 쪽으로 나 있었다. 거기에 이르자 자베르는 문을 열고 팡틴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아버렸다. 그 때문에 구경꾼들은 몹시 실망했으나 안을 들여다보려고 파출소의 흐린 유리창 앞에서 발돋움을 하고 기웃거렸다. 호기심은 일종의 식탐이다. 보는 것은 곧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다. 팡틴은 들어가면서 한쪽 구석에 가서 쓰러져 겁먹은 암캐처럼 말없이 웅크리고 가만히 있었다. 근무 중인 순경이 촛불을 켜 탁자 위에 갖다 놓았다. 자베르는 자리에 앉아 호주머니에서 도장 찍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종류의 여자들은 법률상 전적으로 경찰의 처분에 맡겨졌다. 경찰은 그녀들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루고 자기들 좋을 대로 처벌하고 그녀들이 자기들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들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 그 한심스러운 두 가지 것을 제멋대로 박탈해버린다. 자베르는 냉정했다. 그의 근엄한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엄숙하고 심각하게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것은 자유로이 그러나 준엄한 양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자기의 무서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순간이었다. 그러한 때면 그는 자기의 경찰관 걸상을 법정이라고 느꼈다. 그는 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재판을 하고 있었고 형을 선고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총동원하여 자기가 하는 그 중대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의 행위를 심리해 볼수록 더욱더 분개심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방금 하나의 죄가 저질러진 것을 본 것은 분명했다. 그는 방금 거리에서 한가옥 소유자인 선거권자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가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하는 한 여자에게 의해 모욕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다. 한 매춘부가 한 시민에게 위해를 가했다. 자베르는 그것을 목격했다. 그는 묵묵히 쓰고 있었다. 다 쓰고 나서 그는 서명을 하고 종이를 접어서 당번 순경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부하 셋을 데리고 이 여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와. 그러고는 팡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너는 6개월 감옥살이다. 이 불행한 여자는 몸을 떨었다. 6개월, 감옥에 6개월. 그녀는 외쳤다. 하루에 7수를 벌면서 6개월을. 그러면 코제트는 어떻게 되라고? 우리 딸은. 전 아직도 데나드리에한테 100프랑 이상 빚이 있어요. 형사님 아시겠어요? 여러 사람의 흙 묻은 장화로 축축이 젖은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녀는 일어나지도 않고 두 손을 마주 잡고서 무릎으로 북북 기었다. 자베르 씨, 여자는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결코 제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셨다면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양반이 제 등에다 눈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도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데 우리 등에다 눈을 집어넣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격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몸도 좀 성치 않아요. 게다가 또 그분은 벌써 조금 전부터 터집을 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못생겼느니 앞니 빠진 고양이니 하고요. 이가 없어진 건 저도 잘 알아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양반이 장난치는 거라고만 생각해 버렸어요. 저는 얌전히 가만히 있었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때예요. 그분이 눈을 집어넣은 것은. 자베르 씨, 우리 친절하신 형사님, 처음부터 다 보고 제 말이 옳다고 여기서 증언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을까요? 제가 화를 낸 건 아마 잘못일 거예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참지 못하고 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가운 것을 불시에 누가 등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의 모자를 망가뜨린 건 잘못했어요. 왜 그분이 가버리셨을까? 제가 용서를 빌 텐데, 그럼요. 제가 용서를 비는 건 상관없어요. 오늘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자베르 씨. 물론 형사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감옥에서는 칠수밖에 못 벌어요. 그게 정부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칠수를 버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0프랑을 치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어린 딸년이 저한테 쫓겨와요. 아이고 딱해라. 저는 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너무도 천해요. 우리 코제트가 순결한 천사 같은 우리 딸이 가엾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좀 들어보세요. 딸을 맡고 있는 사람은 테나르디에라는 여관집 내외인데 아무 도리도 모르는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돈이 필요해요. 제발 저를 감옥에 넣지는 마요. 아직 어린애인데 이 한겨울에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길바닥에 내놓아 버릴 거래요. 그 어린 것을 가엾게 여겨주셔야죠. 우리 친절하신 자베르 씨. 좀 더 컸다면 저 먹을 것은 벌어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 나이로는 그러지도 못해요. 저도 본심이 나쁜 년은 아니에요. 게으르고 호의호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브랜디를 마셨는데 가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술은 취하게 하거든요. 제가 더 행복했을 때에는 제 장롱 속만 들여다봐도 제가 바람난 깔보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내의도 있었어요.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저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자베르 씨.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몸을 두 동아리로 꺾고 오열로 온몸을 떨고 두 눈에 눈물을 철철 흘리고 앞가슴을 드러내놓고 마주잡은 두 손을 비틀고 짧게 바튼 기침을 하며 단말마의 목소리를 짜내어 가만가만 하소연했다. 큰 고통은 신성하고도 무서운 빛이어서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이때 팡티는 다시 예뻐져 있었다. 어떤 때는 말을 끊고 그 형사의 푸르코트 밑자락에 다정스레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화강석 같은 마음도 감동시켰으리라. 더구나 나무 같은 마음은 감동시키지 못한다. 자, 자베르는 말했다. 너가 하는 말은 들었다. 그래, 할 말은 다 했느냐? 그럼 어서 가라. 6개월 징역이다. 하나님 아버지라도 이제 별돌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라도 이제 별돌이 없다라는 그 엄숙한 말에 그녀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쓰러지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베르는 등을 돌려버렸다. 병사들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몇 분 전부터 한 사나이가 들어와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들어와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서서 팡틴의 절망적인 애원을 듣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불행한 여자한테 병사들이 손을 댔을 때 그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 말했다. 잠깐. 자베르는 눈을 들어 마들렌 씨를 알아보았다. 그는 모자를 벗고 화가 나고 거북한 듯이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이 시장님이라는 말은 팡틴에게 이상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땅에서 튀어나온 유령처럼 대번에 쑥 일어서서 두 팔로 병사들을 밀어뜨리고 제지할 사이도 없이 똑바로 마들렌 씨에게로 걸어가 얼빠진 양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외쳤다. 오라, 그래 시장님이라는 게 너로구나. 그러고는 한바탕 깔깔거리더니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마들렌 씨는 얼굴을 닦고 말했다. 자베르 형사, 이 여자를 석방해 주시오. 자베르는 그 순간 자기가 미쳤나 싶었다. 그는 그 찰나에 연달아 그리고 거의 한꺼번에 생전 처음 느끼는 격렬한 감정을 느꼈다. 매춘부가 시장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회개망측한 일이어서 아무리 무서운 추측을 다 해보아도 그는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성모독으로 여겼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 시장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며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끔찍스러운 관계를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그 불가사의한 모욕 속에 어떤 극히 단순한 관계 같은 것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려 몸서리가 났다. 그러나 그 시장이, 그 행정관이 조용히 얼굴을 닫고 이 여자를 석방해 주시오 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망연자실해 버렸다.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황의 정도가 그에게는 너무 지나쳤던 것이다.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시장의 말은 또한 팡틴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맨살이 드러난 팔을 들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난로의 손잡이를 붙들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주위를 휘둘러 보고 마치 혼자 중얼거리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석방하라고? 놓아주라고? 6개월의 징역살이를 시키지 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누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게지. 저 시장놈일 일은 만무해. 당신인가요? 고마운 자베르시 저를 석방해 주라고 하신 게 글쎄 좀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면 저를 놓아주실 거예요. 애당초 저는 저 시장놈 때문에 저 고약한 넉다리 시장놈 때문에 바로 저놈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어요. 글쎄 자베르시 저놈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겠어요? 작업실에서 온갖 말을 짓거려대는 환양년들 때문에요. 너무도 지독하지 않아요? 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가련한 처녀를 내줬다니.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해진 거예요. 당장의 경찰 양반들도 꼭 개선해 주셔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형무소의 청부업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해요. 설명해 드릴 테니 좀 들어보세요. 저는 셔츠 바느질을 해서 12수를 받고 있었는데 구수로 떨어져 버려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게는요 어린 딸 코제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나쁜 여자가 된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저 망나니 시장놈이 이 모든 불행을 빚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장교들의 카페 앞에서 그 시민 양반의 모자를 짓밟았어요. 하지만 그 양반은 눈덩이로 제 옷을 제 망가뜨려 놓았어요.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는 저녁에 입는 비단 옷이라고는 한 벌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베르시, 저는 결코 일부러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쁜 년들이 어디고 있지만 훨씬 더 다 잘 살고 있어요. 오 자베르시, 저를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건 당신이지요? 잘 알아보세요. 우리 집 주인한테도 말해보세요. 지금은 방세도 제때 내고 있어요. 누구나 틀림없이 제가 정직하다고 말할 거예요. 어머나 이걸 어떻게 용서하세요. 그만 모르고 날로 손잡이에 손을 대서 연기가 나네. 마를렌 씨는 아주 유심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는 조끼를 뒤져 지갑을 꺼내 열어보았다. 지갑은 비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는 팡틴에게 말했다. 빚이 얼마 있다고 했지요? 자베르가 보고 있던 팡틴이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 그러고는 병사들에게 말을 걸었다. 어때요? 당신들도 보셨지요? 제가 어떻게 그의 상판대기에 침을 뱉었는지. 이 악랄한 늙은이 시장아. 너는 내게 겁을 주리고 여기 왔겠지만 내가 너를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자베르시야. 나는 친절한 자베르시가 무서워.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사복 형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형사님 아시겠어요? 올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형사님이 올바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건 별일 아니에요. 한 남자가 장난으로 한 여자의 등에 눈을 좀 넣어 그분들을, 장교들을 웃긴 것뿐이거든요. 사람들은 무엇이고 즐겨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결국 그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당신께서 오셨어요? 당신은 꼭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는 여자를 끌고 가지만 당신은 친절한 분이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를 석방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린 딸을 위해서 그러신 거죠. 왜냐하면 6달이나 감옥살이를 했어야 제 어린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요. 다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마 이 말괄량이야 라는 거지요. 정말 저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어요. 자베르시. 이제는 누가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눈덩이를 넣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몸도 별로 좋지 않아요. 기침이 나고 무슨 불덩어리 같은 것으로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오 라고 의사도 말했어요. 자, 만져보세요. 손을 대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요.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고
목소리는 아양스러웠다. 그녀는 자기의 희고 고운 앞가슴에 자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갖다 대고는 상글상글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흐트러진 옷을 후다닥 고치고 쭈그리고 앉아있던 탓에 그의 무릎에까지 올라간 옷자락을 내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정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형사님이 놓아주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그녀는 문의 글쎄 위에 손을 댔다. 한 걸음만 더 내디뎠으면 거리에 나가 있었으리라. 자벨은 이때까지 이러한 장면 한복판에서 몸 한 번 까딱 않고 땅바닥을 응시한 채 마치 어디론가 옮겨 놓아지기를 기다리는 삐뚤어진 입상에서 비스듬히 자리 잡고 서 있었다. 글쎄 소리가 그를 깨웠다. 그는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최고 권력자의 표정이, 그 권력 소유자의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무시무시해지는 표정이, 들짐승에게서는 흉포하고 비천한 사람에게는 잔악한 그런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순경, 그는 외쳤다. 저 논단이가 나가는 것이 안 보이나? 누가 보내라고 했어? 나요, 마들렌이 말했다. 팡티는 자벨가 외치는 소리에 벌벌 떨며 도둑놈이 훔친 물건을 놓아버리듯 글씨를 놓아버렸다. 마들렌 씨의 목소리에 그녀는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감히 제대로 숨조차도 못 쉬고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말하는가에 따라 마들렌 씨 한테서 자베르에게로, 자베르 한테서 마들렌 씨에게로 번갈아 눈을 옮겼다. 시장이 팡틴을 석방하라고 권고했는데도 감히 그렇게 순경에게 호통친 것은 분명히 자베르가 이른바 분통이 터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시장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일까? 마침내 그는 어떠한 권력도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인데 확실히 시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불쑥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또는 2시간 전부터 목격해온 그 중대 사건에 직면하여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미관도 고관이 되고 정보원도 장관이 되고 경찰도 법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비상한 최후의 순간에는 질서도 법률도 도덕도 정부도 사회도 모두 송두리째 자베르 자기 한 사람 속에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야 어쨌든 간에 금방 들은 것처럼 마들렌 씨가 나요 라고 말했을 때 사복 형사 자베르는 시장님에게로 몸을 돌려 창백하고 냉담한 얼굴과 새파란 입술과 절망적인 눈을 하고 전신을 눈에 띄지 않게 떨면서 놀랍게도 고개를 수그리고 그러나 야무진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님, 그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마들렌 씨는 말했다. 이 몹쓸 년은 한 시민을 모욕했습니다. 자베르 형사, 내 말을 들으시오. 마들렌 씨는 타협적이고 침착한 어조로 대꾸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니 내가 당신에게 해명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소. 사실은 이렇소. 당신이 이 여자를 끌어갈 때 나는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소. 나쁜 것은 그 남자고 마땅히 체포되었어야 할 사람도 그 남자요. 이 고얀 년이 방금 시장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건 내게 관계된 일이요. 마들렌 씨는 말했다. 내가 받은 모욕은 아마 나에 대한 것일 거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여자의 모욕은 시장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베르 형사, 마들렌 씨는 응수했다. 최고의 법은 양심이요. 나는 이 여자가 한 말을 들었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시장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종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오. 저는 제 의무에 복종합니다. 제 의무는 이 여자가 6개월간 감옥살이 하기를 바랍니다. 마들렌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 여자는 단 하루도 감옥살이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결정적인 말을 듣고도 자베르는 감히 시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러나 여전히 극히 공손한 의조로 말했다. 시장님의 뜻을 거역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입니다만 제가 제 권한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감히 시장님께 지적해 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시니까 이 시민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바타 부아 씨에게 달려든 것은 이 여자였는데 그 마바타 부아 씨는 선거권자이고 이 광장 모퉁이에 있는 저 발코니 달린 아름다운 4층짜리 석조 가옥의 소유자입니다. 요컨대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실 일입니다.
그야 어쨌든 시장님, 이것은 제 소관인 거리 치안에 관한 사건이니 저는 이 팡틴이란 여자를 구속합니다. 그러자 마들렌 씨는 팔짱을 끼고 시내에서 여태껏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던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말한 사실은 시 경찰에 관한 사항이요. 형사소송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내가 이 사건의 판사요. 나는 이 여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오. 자베르는 마지막 노력을 해보려 했다. 그렇지만 시장님, 불법 감금에 관한 1799년 12월 13일자의 법률 제81조를 상기하기를 바라오. 시장님 부디 더 이상 아무 말 마시오. 그렇지만 나가시오. 마를렌 씨는 말했다. 자베르는 러시아 병사처럼 선 채 가슴 한복판에 정면으로 그 타격을 받았다. 그는 시장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다. 팡틴은 문에서 비켜서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자베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 그 여자 역시 이상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말하자면 자기가 서로 상반된 두 권력자 사이의 다툼감이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유, 생명, 영혼, 아이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두 사나이가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암흑 쪽으로 끌어가려 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광명 쪽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엄청난 공포심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이 쟁투 속에서 두 사나이는 그녀에게 두 거인처럼 보였는데 한 사람은 악마처럼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착한 천사처럼 말을 하고 있었다. 천사가 악마를 이겨냈는데 이는 그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케 했다. 이 천사, 이 해방자는 바로 자기가 저주하던 그 남자요. 자기의 모든 불행을 빚어낸 장본인이라고 허구한 날 생각하던 그 시장이요. 그 마들렌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녀가 그를 무지막지하게 모욕한 바로 그때에 그녀를 구해주다니. 그렇다면 그녀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가? 그렇다면 그녀는 자기 마음을 깡그리 바꾸어야만 하나? 그녀는 알 수 없어 떨고 있었다. 그녀는 넋을 잃고 듣고 있었고 놀라서 보고 있었으며 마들렌 씨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오의 무시무시한 암흑이 가슴 속에서 녹아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희열과 신뢰와 사랑의 뭔지 모를 따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가슴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자베르가 나가자 마들렌 씨는 여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근엄한 남자처럼 말하기 힘들어하면서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말을 들었어.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끼고 있어. 나는 당신이 공장을 떠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 왜 나한테 와서 말해주지 않았어? 그건 그렇고 당신의 빚은 내가 갚아드리고 아이도 불러드리리다. 아니면 당신이 아이한테로 가둬줬소. 당신은 여기서 사시든지 파리로 가시든지 좋을 대로 하시오. 당신과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소. 원하신다면 일은 안 해도 좋소. 필요한 돈은 내가 다 드리겠소. 당신은 다시 행복하게 되고 다시 정숙한 여자가 되시오. 아니 그뿐 아니라 잘 들으시오. 지금 당장 당신에게 말하는데 모든 것이 당신 말과 같다면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당신은 결국 타락한 것이 아니고 또 천주님 앞에서 정숙하고 순결하기를 결코 거친 적이 없었소. 오 가엾은 여자. 그것은 가련한 팡틴에게는 너무도 벅찬 일이었다. 코제트와 함께 산다. 이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난다. 자유로이 궁색함 없이 행복하게 정숙하게 코제트와 함께 산다. 비참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천국의 현실이 갑자기 꼽히는 것을 보다니 그녀는 자기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얼빠진 듯이 바라보며 오 하고 두세 번 흐느끼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저절로 다리가 구부러져 그녀는 마들렌 씨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마들렌 씨는 어느새 여자가 자기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것을 느꼈다. 그런 뒤 그 여자는 기절해 버렸다.